네, 리포트 보셨는데요.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 아침 반찬은 수도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두 분 토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방금 보셨던 리포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36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 수도권 중심으로 표심의 향방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살펴봤듯이 20대 총선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의석수가 10석으로 늘어나 현행 112석에서 122석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모두 수도권의 승부수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계환 시사평론가와 손수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그 아침 반찬 주제가 이제 36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인데 20대 총선이 이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석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10자리 정도 늘어나서 수도권이 어떻게 보면 20대 총선의 열세를 쥐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10자리라고 하면 사실 광역자치단체가 하나 생기는 정도였습니다. 예. 이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 250만 인구인데 거기 12석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 이제 수도권에서 10석이 늘어났다는 것은 2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늘어나서 지역구가 이제 늘어난 것이니 네.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요. 예. 또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역구나 비례대표가 300석으로 딱 그대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농촌 지역의 지역구가 줄어들고 수도권 지역구가 이제 10개 정도 늘어났다. 그만큼 이번에 이제 선거 전체를 놓고 보면 수도권에서 승부가 선거 전체의 판도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야 가릴 것 없이 예. 수도권에서 과연 어떤 승부를 낼 것인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예. 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비례대표를 좀 늘리자는 주장을 꾸준히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역구가 늘고 비례대표가 줄었잖아요. 이렇게 됨으로써 수도권 지역 총선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이제 비례대표와 함께 항상 그 검토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선거구 제도인 이제 그 소선거구제 제도입니다. 예. 즉 지역구에서는 1등만 당선이 되고 2등부터는 당선되지 못하거든요. 사표가 되거든요. 네. 또 그런 그 문제점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정당 명부제 비례대표를 도입해서 정당에 투표를 해서 그걸 가지고 또 비례대표 의원을 또 선출하게 되는데요. 네. 그동안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비난도 있었습니다만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이제 그 의석으로 현실화하는 기능이 있고 또 이제 그 전문 직역이나 아니면 소외계층에 대한 그 대표성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쭉 늘려오자라는 공감대가 있어 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300석으로 그 정해져 있는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한에서 또 인구 비례 2대1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구를 늘리고 대신 또 비례대표 수를 줄이게 이제 양 당이 큰 정당이 합의를 하고 말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수 정당이 이제 받는 피해가 좀 더 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한 또 시민단체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비례대표 확대를 좀 이제 주장해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비례대표가 줄어버리자 그에 대한 그 정책적인 그런 그 심판이나 이런 평가를 총선에 그 영향을 주겠다라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번에 비례대표를 줄여버린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동안의 논의와는 약간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고 그 선거구 획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거구 획정될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한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 그러니까 게리맨더링이 선거구 획정안을 짤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도 게리맨더링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네, 뭐 강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분구가 되면서 예. 이제 기존에 있는 지역구를 동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 여야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동을 자신의 지역구로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사실 이제 게리맨더링 문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사 반영보다는 정당이나 또는 특정 정치인의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예. 지금은 당장 모르지만 막상 선거 결과가 나와서 한 500표에서 1000표 정도의 박빙승부가 이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여야의 정치적 성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구별로. 이제 예.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게리맨더링이라는 것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 사전에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어떻게 지역구를 조정하느냐. 이 문제는 국회의원들한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예.
이번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러면 이제 지난 19대 총선 때 수도권 지역구 112곳에서 5%포인트 이내 박빙 승부를 벌인 곳이 한 32곳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선거구들이 있었는지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참 치열한 것 같습니다. 정말 5%포인트 이내라고 한다면 정말 치열한 접전인데요. 예. 네. 이제 서울 시내 그 48곳이 있었는데 그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16곳의 지역구에서 이제 5%포인트 이내의 접전이 있었고요. 예. 또한 경기는 이제 그 13곳, 또 인천도 3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5%포인트 이내의 접전을 넘어서 표 차이가 1000표 이하인 아주 초접전지도 적지 아하. 않았는데요. 예. 서울은 성동을, 중랑을, 서대문을, 강서을이었고요. 아하. 또한 경기도도 이제 4곳이 있었습니다. 또 안산 단원을, 그리고 또 고양 덕양갑을, 그리고 시흥갑이었는데요. 예.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그 여야 간에 아주 초접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런 경우에는 작은 변수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서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특히 지난 선거에서 접전이 있었던 지역구에서는 지역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또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된 통합카드가 무산되면서 뭐 계속해서 어찌됐든 그 후보들끼리는 뭐 단일화 논의는 있겠지만요. 예, 결국 일여 다야 구도로 짜여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여당에게는 유리한 선거 구도가 될 것 같죠? 뭐 이 상태대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여당에 당연히 유리할 것이고요. 예. 그러나 야당도 이제 통합 논의가 있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갈지는 사실 선거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은 매우 긴 것입니다. 평상시 1년 이상의 기간이기 때문에 예. 하루하루가 상황이 달라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여야의 판세가 요동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섣부르게 이제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 야당이 단일화라는 또는 야권 통합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명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시키느냐. 그러면 인위적으로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할 경우에 오히려 여당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야당이 선명성을 가지고 다야구도로 가지만 예. 여당과 확실하게 승부를 낼 수 있다는 또 정치적 선명성을 보여줄 경우에는 국민들이 그 당을 또 지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통합이 야당에 유리하다거나 또 여당은 일여 구도가 반드시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전제를 할 필요는 없다. 예. 다만 지금 상황에서 양쪽 모두 명확하게 명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시킬 만한 논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대로 가면 여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는 크게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번 20대 총선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노원병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서울 노원병 시민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요. 그 노원병이 이렇게 관심을 끄는 이유가 사실은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그 이준석 또 예비 후보가 예. 그 도전을 하고 강하게 도전하고 있고요. 또한 뿐만이 아닙니다. 네. 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동학 예비 후보도 이제 도전장을 내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그 전에는 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습니다. 이제 바로 노회찬 전 의원이 예전 지역구인 네. 노원병에 출마를 했으면 정말 그 여러 명의 후보가 이제 그 각축을 벌이게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노회찬 그 예비 후보는 창원으로 지역구로 옮겨서 아하. 출마하기 때문에 예. 그나마 조금 더 다른 후보들의 가능성은 올라간 것으로 아하. 보이는데요. 네. 노원병의 특성은 사실 그동안 야권 지지세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연 야권 분열이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과연 또 대선 주자급인 후보가 과연 지역구에서 혹시라도 뭐 어떻게 낙마하는 것은 아닌지 네. 굉장히 그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수도권 서울 지역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또 대표적으로 이 새누리당 경선 예선에 관심이 쏠리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정치 1번지 종로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 종로의 새누리당 경선 경쟁이 치열한데 어떻게 관심사로 떠오른 이유가 있죠? 뭐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혹시 네. 다음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것 때문에 원래 그 지역구를 지키고 있던 이제 박진 전 의원한테 도전장을 냈기 때문에 국민들 관심이 매우 높고요. 네. 지금 현재는 오차 범위 안에서 두 후보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세훈 시장 쪽에서 보면 전 시장 쪽에서 보면 경선도 통과해야 되지만 또 야당 후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세균 그 의원이 지금 그렇죠. 현재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찌됐든 그 지역구에서 여당 후보로서 오세훈 전 시장은 박진 전 의원을 이겨야 하고 또 야당 후보하고도 한 번 더 결전을 치러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 그 지역의 이제 표심이나 과거의 전통적인 그 여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이 보였던 성향으로 보면
반드시 오세훈 전 시장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다만 오 시장 쪽에서 보면 과거 좀 전통적인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종로가 지금은 이제 아파트나 이렇게 신도시가 좀 들어서는 분위기, 그래서 젊은 층의 유입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역시 당내 경선이라는 것은 당원들의 표심이 반영되게 돼 있고 네. 또 적극적인 투표 참여층들의 의사 개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 후보에게 반드시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역시 종로 선거가 이번 300개 지역구 전체를 놓고 치르는 선거에서 매우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서울 노원병과 또 종로에 이어서 서울 마포갑이 이번 4.13 총선 최대 격전지로 부상을 했는데요. 자꾸 이제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서울 마포갑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네, 사실 뭐 누가 당선될 것이다 전망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하지만 마포갑이라는 지역구의 특성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미국 대선에서 뭐 공화당과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어떤 특정한 선거 또는 특정한 안건에 따라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번갈아서 지지하는 그 주가 있는데요. 네. 사실상 그런 스윙 스테이트가 대선에서 당선될 사람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포갑 선거구의 특징이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예. 즉 과거 4차례의 국회의원 선거를 볼 때 여당이 4번 이겼고 또 여당이 2번 이겼고 또 야당도 2번 이겼거든요. 예. 굉장히 호각을 이루는 그런 지역이 마포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네요. 또한 저는 마포에 거주하지 않지만 제 지인들 30대 40대 지인들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예. 최근에. 예. 그래서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됐는데 과연 그 젊은 층이 과거의 그런 그 생각대로 야권을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제 그 새로이 뭐 도시 개발이나 아파트 거주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보수적인 그런 그 선택을 할지 등등도 굉장히 관심이 가고요. 예. 또한 또 마지막으로 마포갑의 출마 의사를 밝힌 그 인사들이 굉장히 또 이제 화려합니다. 예. 안대희 전 대법관과 또 강승규 전 의원이 공천을 두고 경쟁하고 있고요. 예. 또 그 후에 또 본선에서는 또 노웅래 그 현 의원도 그렇죠.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예. 따라서 이러한 그 정치권 인사들이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누가 당선될지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서울 격전지들 몇 면을 살펴봤는데 노원병, 종로 그리고 마포갑 이 세 군데 외에 또 정기현 시사평론가가 보시기에 서울 지역에서 격전지가 될 만한 곳 예측 가능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뭐 당장 영등포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영세 전 의원, 뭐 박근혜 대통령의 남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지 예. 않았습니까? 그 신경민 의원하고 이제 접전을 벌일 것이고 네. 관악을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보궐선거에서 지난번에 정동영 의원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그 오신환 의원이 이제 그렇죠. 승리를 거둔 지역인데 네. 이 지역도 지금 그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전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을 더불어민주당이 전략 공천할 수도 있다. 아하. 이렇게 해서 이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일려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금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구 할 것 없이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접전 지역이 매우 늘어날 것이고 네. 그 과정에서 야권이 후보 단일화라는 상황을 연출해내면 지난 19대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30개 정도의 지역구가 2,000표 전후에서 결정이 났다면 예. 오히려 이번 총선에서는 이 수가 훨씬 늘어날 수 있다. 당장 지역구가 10개가 늘어났고 네. 또 야권 단일화라는 움직임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30-40개 정도의 지역구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심이 높은 지역이 한 5군데이지만 예. 막상 선거가 본격화되면 이런 것들이 한 30-40개 정도로 늘어나서 초박빙승부 지역이 수도권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20대 총선 서울 지역 격전지를 좀 살펴봤는데 그럼 이 밖에 수도권 지역에서 눈여겨볼 만한 어떤 선거 지역 어디 있을까요? 사실 그 서울보다 경기도의 의석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최대 그 선거구인데요. 네. 경기도의 경우에 이제 이번에 선거구가 바뀌면서 8석이나 늘어났습니다. 그 8석을 누가 차지할지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또한 또 이제 경기도의 정치 1번지 하면은 수원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아하. 수원은 이제 그 헌정사상 최초로 가불, 병정, 다음에 무까지 아. 5개 이제 선거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중에 현역 의원들이 또 출마하는 지역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아직까지 틀이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그만큼 더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경기 남부에도 의석수가 이제 3석이 늘었는데 거기에 그 누가 과연 가져갈지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인천 지역을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인천이 그 인구나 아니면은 뭐 연령이나 출신 지역, 뭐 학력, 소득 수준을 볼 때 우리나라의 그 축소판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도 인천에서 승리한 정당이
전국적으로도 이겼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과연 그런 결과가 나타날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자, 뭐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격전지들 살펴봤는데 20대 총선 전체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다양한 정책 이슈를 다루게 될 거라는 관측이 전에는 많았는데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당 구도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뭐 의구심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를 막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어떤 노력들 필요할까요? 뭐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참 걱정입니다. 예. 뭐 싸움판은 벌어지는데 그 싸움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유익한 게 별로 없어서 네. 특히 여야 가리지 않고 자신이 내세우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홍보하기보다는 상대 정당의 약점을 자신의 이익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다 골몰하고 있으니 예. 당장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천 과정에서 이것이 정말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고요. 예. 지금부터라도 19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그 무능한 국회의 모습이 20대에 연장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어떤 정책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은 또 차별성이 무엇인지 네. 국민의당은 무엇을 위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꼭 연예인들 인기 투표하듯이 어떤 사람이 상대 후보를 죽일 수 있는지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이 마치 유행어처럼 자객 공천을 한다 아니면 킬러를 보낸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이 선거운동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하게 경고의 목소리를 보내야 할 것이고요. 예. 다만 자기 지역구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를 찾기보다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고 좀 미래지향적인 투표를 할 필요가 있다. 역시 마지막에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에 믿을 것은 국민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네, 순소 변호사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를 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할 말은 많습니다만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공천을 할 때 의정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의정 활동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를.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 이외의 요소가 공천에 작용하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예. 또 하나는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결국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법을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이득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현역 의원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단순히 4년 동안 법안을 몇 개 발의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또 단순히 출석을 얼마나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출석을 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또한 법안을 사실 보면은 한 글자 고쳐서 법안을 발의해서 이거는 제 실적입니다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어떠한 법안을 만들었고 그 법안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평가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학계의 그런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총선 이제 3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대 총선에 대해서 전기환 시사평론가와 손수호 변호사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